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가 결정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조기 파면 결정, 조기도 아니네요.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두 법률가를 모셨습니다. 양분남 의원님 그리고 전 법제처장이신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맡고 계신 김영현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담양 군수 선거대책위원장 맡고 계시고. 네, 제가 담양 군수 이번에 4월 2일 보궐선거했는데 다음 주죠. 예. 제가 거기 선대 법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담양이어서요. 광주가 아니시고. 우리 광주 시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선거를 하고 있죠. 네. 매일 한 70명 정도 우리 광주시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이 아침마다 가서 피켓팅을 하고 지인 찾기도 오늘 제가 아침에 보고받으니까 담양에 지인 찾기가 2,000명 넘게 광주에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국혁신당도 담양 군수 후보 내셨죠? 예, 냈습니다. 지금 뭐 치열하게 접전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선거 국면에서는 양당 공이 지금 격돌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해석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인 윤석열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사실 검사장 출신이신 검사 출신의 양분남 의원님과 판사 출신이신 김영현 법률특보님 두 분의 의견을 좀 고견을 듣고자 저희가 이제 두 분 모시고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희가 앞서 이용호 의원님 통해서도 살짝 민주당 법률위원회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판사 출신이시니까 먼저 김영현 특보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인 두비오 프로 레오라는 이제 라틴어인데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이제 법원입니다. 네. 이런 법원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9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데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는데 판사들이 재판을 하다 보면 이 형사법의 대원칙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재판을 하면서 실체 진실을 가리려고 달려들다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실체에 가까울까? 라는 데 경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투비오 프로레오라는 이제 법원칙을 이제 저버리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피고인의 주장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무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건데 그 원칙에 충실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랬고 저는 이 항소심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이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법원의 영향이 제법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판단을 하셨고, 그러니까 일단 정무적 판단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일깨워 준 거죠. 그 결정이. 그 결정이 잘못됐음을. 아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왜 그런 결론이 나왔냐면 손톱만큼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사실 인정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그 피고인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제가 처음 기소 단계부터 많이 알고 있고 관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검사가 이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검사가 이렇게 할 사건이 없었던가? 예. 이런 사건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예. 이걸 엿가락 꼬듯이 빌빌 꼬아가지고 예. 말장난 해가면서 몇 년간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예.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예. 이게 대해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2심은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네. 1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예. 한간에 떠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누머 예. 이런 것에 경도됐다. 그래서 누머를 사실로 인정하고 네. 그 누머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아주 나쁜 사람이죠. 거짓말하고 예. 그러니까 선입감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던 결정을 내었던 것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2심에서는 그러한 선입감을 다 배제하고 예. 오로지 법관으로서 어떤 양심과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이런 판결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1심에서 김문기 부분과 백현동 부부로 둘로 나눠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김문기 부분에 있어서는 2심에서도 시장 때 몰랐다. 도지사 때 선거 준비하면서 그때 알았다. 네. 얼굴도 보고 전화 알았다. 이 두 부분은 무죄를 이미 선고했어요. 1심에서도. 1심에서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발언. 했다라고 해서 골프 치지 않은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그렇지 않다. 네.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죠. 네, 네.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예,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조작됐다라 이게 명확하게 했다는 그게 아주 눈에 네. 띄고요. 또 하나 백현동에 있어서도 네. 백현동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해준 게 아니라 네. 국토부의 어떤 요구 공문에 의해서 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네. 국토부의 공문을 받게 되면은 네. 하급주 공무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 거 아니냐. 심리적 압박을 협박으로 표현하는들 네.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주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했고 조목조목 따져서 판결 이유를 썼던 걸 봐서는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네. 도 절대로 깨지지 않게끔 파기환송이 되지 않게끔 네. 자신 있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매우 잘했던 판결 정말 사법 역사상 예.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에 100쪽 정도 되더라고요. 판결문이. 근데 그 쭉 읽어봤더니 그 특히 그 사진, 골프 사진 4명이 찍은 사진 그거 좀 올려주시면 자료 사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이제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그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님 호주 뉴질랜드에서 골프 친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던 저 사진인데 저게 원래 원본은 10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고 그중에 4명만 찍은 것을 트리밍해서 놓은 것 자체가 저 사진은 조작이다. 라고 판시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다 잘게 쪼개서 라디오, 텔레비전 출연한 것도 4개로 다 세부적으로 전부 나누어 가지고 구체적인 이게 진짜 거짓말을 한 건지 안. 근데 100쪽을 다 읽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기자로서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예. 이걸 이렇게 길게 쓸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판사님. 공소장이 길었기 때문에 예. 판결문을 길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길면 판결문도 비례해서 길어집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공소장에 담겨 있는 공소 네. 사실이 예.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 써야 되니까 네.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백현동 관련해서 국회 그 당시 국정감사장 2021년에 국정감사장에 출석해가지고 발언했던 뭐 압박이냐 협박이냐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을 또 내렸습니다. 그렇죠. 백현동 부분은 이제 저는 항소심의 변론 공판 조서를 몇 번 읽어봤어요. 제가 한자도 놓치지 않고 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판사가 계속해서 어떤 게 공소 사실이냐 이재명 대표가 뭘 거짓말을 한 것인지 특정해라니까 검사가 굉장히 버티지요. 응하지 않습니다. 네.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것은 내가 의견서로 다 제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판사가 계속 물어보죠. 어떻게 특정된 거냐 물어보니까 마지못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특히 백현동 발언 부분은 제가 쭉 읽어보고 무죄라고 확신을 했지만은
김용기 부부는 100% 무죄를 하겠다. 그러나 백현동 부부는 판사가 자칫 잘못하면은 네.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을 줄여줄 까 생각이 있어서 왜 그랬냐. 예. 지금 백현동에 대해서 이번에 사건의 판결은 예. 백현동 관련해서 배임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강제히 연동이 돼 있어요. 네. 자, 백현동 영도 변경을 한 것이 국토 어떠한 타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누구 어떤 로비스트 부탁받고 사건을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된다면은 네. 백현동 배임죄가 유죄도 되고 이것도 허위사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행위냐 이런 행위가 본인의 행위냐 여부 따질 필요가 있지만 어찌됐든 예. 굉장히 연동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판결을 명확히 해줬어요. 본인의 자의에서 한 것이 아니다. 타의에서 해줬다. 타의가 뭐냐? 공문. 네. 국토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예. 해줬다는 사실을 딱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문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것을 그런 감정을 협박으로 표현한 단들 이거 주관적 표현이다. 네. 행위가 인식의 표현이다 그랬고 그렇죠. 또는 법리적으로 행위나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려면은 후보자 본인의 행위해야 되는데 네. 협박을 한 사람의 행위가 본인의 행위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했고 요 발언은 명확히 정리해서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어질 백현동 배임죄 사건에 있어서도 무죄가 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미 있는 판결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독촉이 인정된다. 공문 4차례 보낸 거. 근데 이 공문도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는 게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공문을 검사가 증거 목록 수사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인정이 되고 그리고 과장은 있으나 허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재판부가. 그런데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을 내가 심리적 압박 받은 것을 협박으로 표현한들 그것이 나의 어떤 주관적 표현을 좀 과장한 것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취지죠.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이 여기에 맞는 딱 구성 요건을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지 이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공표한 후보자의 그 표현이 허위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아울러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과 이제 대치되는 것이 그 후보자의 표현이 허위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에 관한 것이다. 라든지 혹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인식에 관한 것이면 이제 후보자의 이 공표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부는 이러한 딱 대전제 이 관점에서 이제 이 이재명 대표님의 그 발언 하나하나를 뜯어서 그 발언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냐, 아주 단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거냐, 다의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하나 무죄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발언이 인식에 관한 발언이냐,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냐, 이건데 이제 후자와 관련돼서는 금방 말씀하신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1심 재판부나 검사는 아니 국토부가 협박도 안 했는데 협박 행위가 있었고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제 그걸 달리 본 게 내가 직접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받은 것으로 느낀 것을 그런 취지로 본인의 인식에 관한 그 진술을 한 것이고 2심 재판부가 그렇게 본 결정적인 것은 국토부의 공문 그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 내용이 들어가면서 용도 변경에 적극 협조해달라 그러면서 관련 법조문을 적어놓은 그 공문을 받은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인식에 관한 것이다.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거 인터뷰할 때 질문도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시에 이제 SBS의 주영진 앵커가 좀 그래서 그 사람 좀 아는 분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때는 잘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한 건데 여기에서 알았냐 몰랐냐를 딱 찍어가지고 검찰이 이거는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선거법상 위반이다라고. 그러니까 안다 몰랐다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는 그거는 인식에 관한 것이라서 예. 원천적으로 그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를 기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검찰이. 교유 행위를 부인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찰이 기소한 거고 네. 2심 재판부는 그것을 인정을 한 거죠. 지금 4번에 걸쳐서 방송 출연을 했죠.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 예. 인터뷰 때 사회자에 뭘 질문을 못 하겠습니까? 지금 방송 기자를 탓할 문제는 아니고 예. 기자는 뭐든지 다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은 거죠. 예. 괜찮은 거죠. 예. 답변 질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예. 대한민국 검찰이 그러게도 할 사건 수사가 없고 여력이 있어서 있을 했는지가 잘못된 거죠. 과연 이것이 예. 수사거리냐 이겁니다. 이게 만약 수사거리가 되고 명백하다면은 네. 진즉 기소했었죠. 공소시효 이틀 놔두고 기소합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이틀 놔두고 기소했다는 것은 검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죄가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거 죄가 되면 뭘 그걸 아껴놔요? 빨리빨리 해버리지. 인터뷰는 그 다음날 해버리죠. 저도 검사를 한 30년 해봤는데 네. 공소시효 이틀 놔두고 기소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이 자체가 네. 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검찰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 뭔가 다른 요인이 개입돼서 이렇게 한 것이고 네. 언론인이 자책할 필요 없어요. 검찰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네. 그 똑같은 연장선에서 제가 사실은 그 동해의 그 북송 사건이요. 네, 탈북 네. 어민 북송, 예, 북송 사건에 이제 1심 변호인을 했었는데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일단은 유죄를 일부 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도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네. 이렇게 2년 동안 수사를 하고 이런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도대체 왜 하느냐 이해를 할 수 없다. 제도 개선을 해야지. 네. 그 어떤 남북한 간의 어떤 그 분단으로 인해서 범모순이 발생하는 네. 모순과 공백 상황을 네. 특정인 처벌을 위해서 2년 동안 공판부 하나가 전부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냐. 그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들여서 제도 개선을 해라 예. 라고 질타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연장선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던 그 노력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검찰도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바로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상고하죠. 상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네. 본인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상고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이 대목에 상고할 수 있지만은 과연 국민이 바라볼 때 검찰이 어떻게 보겠는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 취소할 때는 법상 할 수 있고 하도록 되어 있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상고를 바로 한다. 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네. 검찰이 한번 뒤돌아볼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당일날 바로 상고를 하고 지금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검찰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 검찰 권력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을 한쪽으로만 몰아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좀 이재명 대표님 가려도 지금 5건 재판 중인가요, 지금? 예. 그렇게 몇 년을 들여서 검찰의 수사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해온 것에 반해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정말 내란죄로 어쩔 수 없이 공수처가 구속을 해서 보낸 것을 네. 그것도 제대로 기소도 제때 하지도 않고 여유 있게 하지도 않고 또
법원의 결정이 기존의 관행에도 어긋나는데도 즉시항고 포기하고 그래놓고는 또 기존 관행대로 그 구속기간 계산하라고 또 지침을 내려보내고 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어떻게 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고무줄 잣대의 국가 권력을 믿고 어떻게 국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불안한데 제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다가 저절로 한숨이 나왔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에도 안 할 듯. 안 하죠. 네?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합니까? 네. 전 할 줄 알았는데. 보십시오. 네. 제가 제 예측에 거의 지금 맞아가고 지금 있어요. 양부남 의원님이 초특급으로 다 맞추고 계세요. 다 맞추고 있는데 네. 지금 탄핵 심판 모든 사람이 할 겁니다. 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대수가 8대 0으로 인정이 되는데 예.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보수 측에는 치명상을 때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진보나 자유 진영에 대해서는 내버려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재 있는 보수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야, 시기 조절하자. 라는 의견을 냈거나 아니면은 보수 어떤 법적 카르텔에 손이 작용해서 어쨌든 보이지 않는 큰 손. 보이지 않는 큰 손에서 예. 선거를 밀어보자. 예. 어떻게 밀어?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나서 네. 그 후에 미룬다. 미루어가지고 그러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2심에 대한 3심의 어떤 최종 결정 네. 내지 아니면은 재판 기로 정하자. 예.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지금 그것은 유죄가 선고돼야지만이 가능한 시간에 예. 그 풀이했는데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렇죠. 예치가 예.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예. 궤도를 수정해야 되니까 선고는 해야 돼.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우리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가 있으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예. 속보이니까 오늘 내일은 발표 안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예. 월요일 정도나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 선고 기일을 잡는다.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이나 뭐 예. 금요일 이 정도 예. 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예. 욕심 같아서는 계속 미루고 싶지만은 예. 이게 좀 상고를 오늘 내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가장 보수가 맥심 그리는 희망사항이 파기환송이거든요. 이제 파기환송이 됩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 파기환송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 사건이 그렇죠. 파기환송이 파기환송이 된다. 예.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가 예. 파기환송이 되면은 파기심에 또 재판하겠죠. 예. 거기서 또 우리도 상고하겠죠. 예.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에서 180일 이내 해야 되는 헌법 규정을 오버시켜요. 네. 그러니까 헌재가 끝까지 미룰 수는 없고 예. 이제는 4월 초에는 선고를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내일 선고하겠다 하면 이게 속보이니까 예. 오늘 내일은 그 말 안 해요. 어제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정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막 벌떼같이 연락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그 공보관한테. 그랬더니 오늘은 없어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쫙 또 밥글이 퍼졌었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이거 너무 원칙적인지 모르겠죠.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사건이라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거를 연동해서 결정을 하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셨죠. 헌법연구관으로. 예, 예. 실제로 이런 그 양부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론이 확실합니까? 뭐 개연성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을 오. 합니다. 근데 와.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예, 보이는 사실은 손이. 보이는 손이 본인들 손. 보이는 손이라고 보이는 손. 보이는 손. 헌법재판소의 구조상 예. 그 각계의 재판관들이 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의견이 정립이 안 됐다고 하면 선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지금 예.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까지도 자기 의견을 정의가 안 되는 거. 이게 너무 쉬운 사건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침대 축구인데요. 그걸 흔히 이제 침대 축구라고 하는데 예. 그 침대 축구를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모 재판관이 그렇게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를. 근데 보통의 재판관들은 그게 일반적인 양심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다 나졌고 그 결론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결론이 나오는 시기를 늦추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늦추는 거란 말입니다. 몇 명이 그런 거 있는 겁니까? 침대 축구를. 지금 저희가 3명. 한덕수 결혼. 저는 3명 너무 바로 딱 나죠. 저는 3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아, 더 그럼 몇 됩니까? 명? 그거는 한 명으로도 족합니다. 아, 김복평?
거긴 아니에요? 뭐 저라가 뭐 특정인을 뭐 저도 말씀하기 뭐 어렵고 짐작하는 부분은 있는데 뭐 거긴 아니다. 그리고 우리 특보님 말씀은 이제 현재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에 비춰서 말씀해 보면은 표면상으로는 내가 마음에 좀 결정이 안 섰다라는 이유로 될 수가 있다 그죠. 심리를 선고를 지연시키는 물론 그렇죠. 명분은 내가 보수 진보 양쪽 한 방씩 주려고 선고를 늦춘단 말을 못하니까 못하고 내가 아직 결론이 안 섰어. 이렇게 한다 이것이죠. 근데 결론이 이미 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일을 하면은 결론이 안 섰으면은 평일을 오랜 시간 해야 되는데 뭐 야근도 안 한다면서요.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침대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재판관님들이 알아도 그거를 왜 결론을 안 내고 빨리 그 이유를 아직 안 썼느냐라고 타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독립적인 그 헌법기관들이시니까 그거를 누가 뭐 서로 체근하거나 그러니까 무슨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따지듯이 야 그거 빨리빨리 써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같으면 며칠까지 써내는데. 지금 뭐 이건 다 검사들이 최고법관들이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특정인의 그 침대 축구. 네. 자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정과 별개로 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다. 진짜 민생은 파탄 지경인 건데 이걸 이렇게 기일을 늦출 일이냐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특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의원님은 이제 내주 4월 첫 주에는 간다. 수요일 또는 금요일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늦어도 그때쯤에는 선고 나지 않을까 다음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어이 4월로 넘겨서 다음 주.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선고한다는 건 너무 속보이는 그렇죠. 정치적으로 너무 속보인다. 그러니까 아마 또 월요일쯤에 뭐 선고일 지정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에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것도 사실은 처음에 이 탄핵 심판이 됐을 때 어떤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냐면 첫째 이재명 대표님 그 선고 때까지 미룬다. 두 번째 4월 18일까지 미룬다. 맞아요. 문영배 임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 때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가당한 얘기야라는 게 이제 통상적인 법조인들의 예측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정상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흘러온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는 지금 이게 진짜 침대 축구인지 아니면 뭐 5대 3으로 갈라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여러 밭글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은 일단 김복형 정계선 갈등설 1차. 그래서 복도까지 고성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음성이 여성의 음성이다. 이제 그 이후에 기자들의 출입을 복도까지 통제하였다. 이제 여기까지가 좀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에서도 보면 두 분의 의견이 완벽하게 갈리는 거고, 그리고 그 김복형 재판관의 그 글을 읽어보면 이것은 좀 자가당착의 모순이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 최상목은 8대 0으로 그 위원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또 한덕수 총리는 3명이나 결정을 임명을 안 한 건데도 마은혁 재판관 등 포함해서 근데 그것도 뭐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이제 그 헌법재판관 인준안이 통과되고 불과 하루 만에 이제 탄핵 소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뭘 판단할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판단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그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논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논리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엉터리 논리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바대로 그 의원님께서는 8대0이고 그 밖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고 기일만 늦추는 거다. 이 말씀을 좀 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우리 특보님께서는 5대3으로 정말 의견이 갈리는 건지 그래서 못 쓰는 건지 납득 불가한 뭔가의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 넘어 4월 18일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도냐면 여권 안에서는 문영배 재판관이 그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할 수도 있다. 그 시나리오를 지금 조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5대3으로 갈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5대3이 아니라 4대4 혹은 뭐 6대2, 7대1, 8대0인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어요. 5대3인 상황에서만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하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현재 기각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윤석열 탄핵과 연동이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모 재판관의 그런 부분. 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특보님 말씀 것처럼 그것에는 그런 또 어떤 빈면에 있어요. 할 만한 이유가 되는데 네.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는 그런 빈미가 전혀 없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헌법 재판관들 법관이지 않습니까? 네. 법관은 자기가 논리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써 내려가면서 이것을 기각으로 쓰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많은 거짓말했지만 본인이 미니멈 인정한 부분이 뭐죠? 야당이 말을 안 들어. 네. 지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내가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어. 알리는 방법이 내 혀로 알리고 협치로 알리는 게 아니라 나는 뭘 선택했다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헬기에 태우고 실탄 휴대해서 국회 봉쇄하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했어. 그게 어쨌단 말이야. 윤석이 이거 주장입니까? 네. 그럼 현재에서 5대3이든 4대4든 기가온 사람들이 그래 그거 다 인정할 겁니까? 네. 윤석열 피고인은 야당이 협치를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해서 무장한 군인과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정당해.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못 쓰죠. 그럼 만약 그런 사회를 인정한다면은 헌재가 판결 아무리 보수 할아버지라도 예. 다 인정해. 윤석열 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군인과 경찰 무장해서 헬기에 태우고 국회 봉쇄하고 중앙선에 압수수색하고 실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때? 맞아. 당신 말해 맞아. 야당이 잘못했으니까 당신 대통령 허도 돼.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쓰면은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독재국가가 되죠. 독재국가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식한 나라가 없는 나라인데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양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시중에는 뭐 하여튼 루머가 이제 떠돌더라고요.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이게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다라는 떠도는 모양인데 이걸 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래도 최고위직을 지내신 분이 저한테 그걸 보내주셨어요. 밭글을. 예.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어떤 왔더라고요. 어떤 가설입니까? 이게 첫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부분. 그분, 그다음에 탄핵소추 이후에서 내란죄를 도중에 뺀 거. 세 번째, 경찰이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한 거. 수사권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민들에게는 실제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중대성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들면서 이게 중대한 각하 또는 기각된다는데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큰일이다. 이런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지금 불안하시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검찰 조서 증거 채택 그게 문제가 되면 그거 빼면 된다. 그거 빼고 방송사 그 녹화부만 틀어줘도 충분히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 인정된다.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다. 검찰 조서만 증거해서 빼주면 되는 것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핵소추 위에서 내란죄를 도중에 뺀 거. 이것도 없는 그러니까 탄핵소추는 그 탄핵소추사에서 그 국회의 그 의결사위에서 없는 걸 탄핵소추사위로 내세우면 그거는 위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그 중대한 헌법 위반을 판단 못해요. 그런데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그 소송의 어떤 그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거는 심리 안 해줘도 됩니다라는 의미에서 뺐는데 그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공통점은 내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중대한 헌법 위반인 것이지 그렇죠. 이 사람이 내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헌법 그 탄핵 심판에서 힘 빼지 말고 중대한 헌법 위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심리하자는 의미에서 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송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경찰이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한 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형사재판에서 문제될 뿐이지 그렇죠. 탄핵 심판에서 문제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주지 않은 것 행위의 위헌성은 행위 자체를 보는 것이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또 그렇게 발생하지 않은 건 내란 행위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뿐이다. 그렇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안심이 되네요 이제야. 요 문재인 정부의 최고직을 지냈다는 분이 이 정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문재인 정부의 고직을 지내는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높아심에서 아무리 높아시면 할지라도 그런 것이지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보수에서 지금 주장은 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 검찰 조서 증거 등요. 현재법에서 전문 증거에 완화 능력이 있고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란죄를 뺀 것은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부를 뺀 게 아니라 내란죄 성립 여부는 철회된 걸 보도 되는가요? 라고 헌재에서 물어보니까 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걸 철회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은 현재 재판관이 그 장소에서 철회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중대성 국민이 지금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거 국가적으로도 몇 초의 손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그렇죠. 2,000조 대신인도로. 그래서 이것은 방금 우리 특보님 말씀한 것처럼 수사권이 어디가 있냐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를 어디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파면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 유무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저 보수나 극우 세력들의 언론 호도용 주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9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1,470원 돌파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달러가 올라요. 그래서 지금 다들 걱정인데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한국경제 리스크가 되고 있다. 신속한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철야 농성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철야 농성을 시작합니까? 어떻게 결정됐나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헌재에서 지금 계속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고 계속 좀 도보행진이 어제는 안 했는데 계속 도보행진하고 있고 저녁에 가면은 9시 반까지 저희들이 계속 농성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지금 단식과 철야 농성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의원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헌재의 지금까지 지원을 한 것 이 자체도 헌재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법을 고쳐서 헌재한테 맡기면 안 되겠어요.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국민투표 해야지. 헌재는 더 이상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심사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게 스스로 입증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철야 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 결정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헌재가 우리의 양식을 떼면서 끝까지 안 해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관심사고 국회를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저희들도 철야 농성을 뛰어넘은 철야 농성이 아닌 그보다 아주 단위가 센 뭔가 조치가 필요하죠. 헌재가 끝까지 이렇게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 판을 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도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죠. 국회도 뭔가 극약 처방을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성을 뛰어넘는 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상황을 좀 결정을 끝을 내는 내란 종식을 족이라는 말도 이제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훅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상목 탄핵 기각으로 끝날 거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철회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 그다음에 왜냐하면 46 재판관 지금도 임명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상목 총리에 대한 탄핵 문제,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문제, 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통해서 내란 세력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인지 정말 잘 보이는 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드러내놓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김성훈에 대한 네 번째 영장 기각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구속 취소, 석방,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 탄핵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역풍 걱정할 게 아니라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죠. 헌재가 다음 주까지 선고 기일을 잡고 선고를 하지 않고 네. 정말로 4월 18일까지 넘긴다면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뛰어넘는 어떤 극단의 조치도 필요한 것이죠. 극단의 조치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시는 것 같은데. 자, 조국혁신당은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도 뭐 같은 고민입니다. 예. 같은 고민이고 지금 저희도 사실상 천막당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쵸. 셈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하루 종일 108배로 이어가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예. 108배 하시더라고요. 예, 예. 하고 있고 지금 이 전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같은 고민이 있어. 극단적인 뭐 저는 이제 그 말은 아직은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정치권에서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보다는 우선은 헌법재판소가 빨리 어떻게든 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그 일환의 하나로는 우선은 그 한덕수 네. 그 대행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로 탄핵 사위일 뿐만 아니라 네.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나감과 동시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 좀 그 측정을 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을 국민적 압력으로 네. 헌법재판소에 누를 수 있는 예. 그런 다각적인 것을 그러니까 모색하고 저도 있습니다. 이제 그제 어제 취재해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희들은 이제 헌법재판관들 취재가 안 된다고 생각, 또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판단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자들도 취재하지 않고 공보관을 통해서만 연락을 받고 뭐 이런 건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헌법재판관들이 결혼식 다 다니시고 동창들한테 전화 오면 다 받고 카톡에 답글도 다 다시고 뭐 다 의견 교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모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4월 12일 날 부부 동반으로 해서 뭐 스포츠 경기 대회 참석하겠다고 참가 신청서를 지난주 금요일에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광장을 떠나지 못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빠른 파면을 외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그냥 평상과 다름없이 일을 하고 야근도 특근도 하지 않고 주말에도 출근, 초반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주말도 없이 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2시간씩만 평일을 한다는 거고, 우리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데. 예,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부에서는 네. 똑같이 부글부글 끌어오를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침대 축구하는 일방이 있으면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끌려다니는 네. 다른 상대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다수파가 좀 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세게 나오는 것이 네.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참았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헌재 이야기가 밖으로 나올 것이다.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든 네. 아니면 연구관들의 입을 통해서든. 아, 재판관이 직접 입을 열 수도 있겠습니까? 그 직접 입은 못 열겠죠. 아, 관계자 말로. 어쨌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이제 부당함에 대해서 헌재 내부에서도 예. 부글부글 끓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아, 헌재 내부에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당연히 끓겠죠. 그 사람들도 국민이거든요. 예.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야
어떻게든 참고 있어 왔지만 이제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게 아니야. 다음 주에 되는 순간. 네, 4월이 되는 순간.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 침대 축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5대3으로 뭘 가지고 갈리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저는 다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뭔가 헌법재판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언론에 표출이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대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제발 그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의 보수 법조, 보수 법조, 소위 엘리트 보수 법조 카르텔이 굉장히 무서운 조직입니다. 지금 이런 헌재에서 이런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분들 전형적인 보수 법적 카르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일반적인 국민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국민을 굉장히 개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밤잠을 설치고 이게 광장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는 겁니다. 국민을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법전이라면은 이 짓을 하겠습니까? 이거 국민을 개무시한 태도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헌재의 존재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단계가 왔다. 이번 일로.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다음 주까지 그런 반응이 나오면 더욱 좋은 것이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좋아 여기까지 참아왔어.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참을게. 끝끝내 4월 18일 넘어서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광장에서 외치겠는데 국회의원 너희들은 뭐 할까를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뭐 할 거냐, 뭐 하냐 지금. 뭐 하냐. 계속 걸을 거냐. 뭐 하냐. 이게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놓아야 됩니다. 답을 내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인 내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 내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소추하는 것이고 또 헌재를 상대로 신속한 촉구 결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헌재가 약효가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의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법률가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면은 일반 시민이라면은 저 구구들이 주장하는 저항권 발동이 요건이 충족되는 지점을 저는 보여져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가 저항권을 발동해서 헌재를 부숴라 이 말은 아닌데 그만큼 헌재가 계속해서 4월 18일이 넘어서도 심판 선고 길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법률 위반하고 국민 임계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 점을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국회도 법률상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현장 취재를 광화문에 가보면 그 20대 청년 학생들이 거기 그 미세먼지 있는데 거기서 노트북 켜놓고 애들이 과제하고 있어요.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막 다들 일상이 무너진 거죠. 거기서 그 노트북 켜놓고 과제하고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 있죠.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단식하고 있는 농성하는 부산대 학생들 있죠. 그리고 자영업자들 가게 문 닫고 왔다. 어차피 열어봐야 장사도 안 되고 왔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개무시하지 않는 한 이런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무슨 법 위에 존재하는 무슨 신적인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삶을 살피면서 빠르게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결정하겠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국민들더러 참아라. 저는 국민을 무시한 거죠. 하여튼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국회도 줄 탄핵하면은 중도가 욕할 거야. 우리 표 떨어져. 그러니까 탄핵 같은 말을 하지 마. 저는 중도가 지금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갤럽과 그 가장 보수적인 NBS 조사만 보더라도 중도 여론이 70%가 빠르게 탄핵하라는 거고 매주 NBS는 격주마다 그걸 보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다 탄핵하는 것은 안 되나요? 꼭 이렇게 원포인트를 한 명씩 해야 됩니까? 모든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이 돼 있습니다. 한덕수도 그렇고 최상욱도 그렇고 다른 국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헌재 결정이 4월 18일 넘어서 안 된다. 이것은 헌재 스스로가 헌정 질서를 깨트린 것이거든요. 네.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헌재가 일으킨 겁니다. 헌재 쿠데타. 헌재가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 국회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출탄핵? 그게 무슨 비판이 두렵습니까? 탄핵 다 해야죠. 네. 탄핵 다 하고 예. 정말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된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아니, 설마 구속 취소가 되겠어? 구속 취소가 돼도 검찰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즉시 항고를 해서 다투면 되고 안 풀려나. 무슨 석방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기자들은 참 이상해. 그런 생각을 하냐. 이랬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3번까지는 구속 될 거야. 그거 그냥 놔두지 않아. 우리 대한민국 사법체가 그렇게 헐렁하지 않아요. 김성훈 구속됩니다. 다 틀렸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8대0으로 할 거야. 기일을 좀 늦춰지는데 3월 9일, 14일, 21일, 내일이 28일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4월 11일. 윤상현 의원은 4월 11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4월 18일 돼가지고 떠나졌을까, 두 명이. 이럴 줄 몰랐는데 이제는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떠나네. 그러면 이 한덕수가 둘을 또 꽂을 텐데 누구를 꽂을지까지 지금 특정인이 막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까지 들어보면 그냥 선한 마음으로 헌재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물론 이제 이건 전 선동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고민입니다. 이런 게 맞는 건지 뭘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답답해서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임계점은 전 넘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헌재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단계는 넘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 제일 대표적인 광장의 압력이겠죠. 그리고 이 침대 축구가 좋은 표현으로 침대 축구지 이제는 앞으로는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행위이다. 네. 그 침대 축구의 자체가 그런 것을 그 헌법재판관들한테 명확히 인식시켜주고 그들이 퇴임되고 나서도 그 이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행위는 이제 더는 못하겠죠. 답답하죠.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네. 그 을사오적신 있지 않습니까? 네, 을사오적. 을사오적신.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었을까? 올해 을사년입니다. 네, 네. 을사오적신을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었을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나라를 팔으면 그 순간에도 을사오적신도 자기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의 하는 행동도 네. 본인들은 그러니까 보수 법조 엘리트들이 예. 다른 생각으로 산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이. 지금 헌재 보수 법조 엘리트 헌법재판관들이 을사오적이라고. 난 거기까지 비고 싶지 않은데 네. 을사오적신이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그때 어떻게 팔아먹었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했었겠구나. 예. 지금 헌재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미루는 것 자체가. 예. 근데 본인들은 미루는 게 정당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정당하다. 네. 내가 무슨 정당하니까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사생활을 다 지고 있다는 것은 예. 국민적 분노를 느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은 일은 열심히 하는 최상목 한덕수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 그냥 계속 가고 있고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도 벌써 5주차. 다음 주면 이제 5주차거든요. 예. 답답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끝으로 그래도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시민들께 한 말씀씩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까요? 예. 예. 하루하루 아마 그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살아가시기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그 어떤 대통령의 어떤 부재라는 이런 상황을 마냥 방치하는 헌법재판소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겪는 국가 신인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루하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헌법재판관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광장의 압력을 행사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광장에 생각보다 시민들이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친 거죠. 예, 주말에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을 매일 나가니까 이렇게 가보면 동접도 많이 안 보세요. 그리고 댓글창에도 뉴스 보기 싫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 그나마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나가지고 이제 잠시 볼 마음이 나는데 또 이 상황이 계속 가면 참 그렇다. 해피코리아님이 신을사 오적 윤석열, 심우정, 조한창, 최상목, 한덕수, 정영식, 김복형, 을사 7정.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결정 나기 전에 네. 너무 재판관들을 너무 자극하는 건 좋지 않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예, 현재 심판 선고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됐으니까 좀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가 아직까지는 선고 지연은 되고 있지만은 결과에 있어서는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하는 희망을 우리는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야 5당 국회의원들은 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이고 만약 최악의 경우에 헌재가 정말 헌정짓을 깨뜨리는 헌법재판소 쿠데타를 일으킨다면은 네. 국회도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만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갈 것이다. 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창에 의원님 광장 말고 다른 대안은 좀 없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뭐가 됐든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취재하고 열심히 확인해서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